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입니다. 김학용 씨가 썼습니다. 이 책을 보기 전에 제가 봤던 책이 자율주행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요즘 제가 관심사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뭘 좀 더 읽어볼까 하다가 사물인터넷에 눈길이 갔고요. 이 책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 책이 바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아직은 뭐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자도 이 분야가 시끄럽기만 하지 아직까지 전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인 거고요. 그 미래를 좀 더 앞당겨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자 김학용 씨는 현재 사물인터넷 전략연구소의 대표예요. 또 순천향대학교의 사물인터넷 보안연구센터 교수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 SDS, LG U+, 부산대학교 이런 곳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제품, 솔루션, 서비스 이런 걸 기획하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저자가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참 쉽게 설명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이에요. 백설공주 다 아는 이야기죠. 거기 거울이 하나 나오잖아요. 마법의 거울, 계모가 이 거울을 보면서 질문도 하고 뭔가를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거울이 현실화됐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미러라고 부르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날씨와 일정 같은 걸 물어보고 또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거울이 바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디바이스 중에서도 사물인터넷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서비스를 중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품인데 아마존 에코, 네, 2014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음악 듣고 날씨 물어보고 뉴스 좀 듣고 이 정도죠. 하지만 이게 장차하게 될 일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거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에코를 이용해서 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고 예약을 하고 식당 예약이요 이런 걸 전부 말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개인 비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자는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못지않게 플랫폼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바로 스마트 가전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장고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 냉장고는 1인 가구도 다 마련을 하는 가전제품이죠. 의식주 중에서 식을 책임지고 있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플랫폼 디바이스로 이용하면 활용 가치가 높을 거다라는 거죠. 저자는 스마트 냉장고가 무척 싸지거나 아니면 아예 공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공짜로 이 냉장고를 주는 대신에 그 냉장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자재 주문하고 배달 서비스 이런 걸 들 수 있는 거죠. 냉장고 안에 계란이나 우유가 떨어졌다 싶으면 이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을 하고, 그러면 그 주문된 식자재를 바로 문 앞까지 가져다 주고, 이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수익이 날까 싶기도 한데요. 뭐 처음엔 손해를 좀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망은 꽤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마존의 킨들만 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킨들을 아마존이 매우 싸게 팔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킨들이 대중화된 덕분에 전자책의 소비량이 무척 늘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냉장고도 앞으로는 가격이 무척 싸질 수 있겠다 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또 저자는요,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정용 로봇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도 불리죠. 자,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으십니까? 개인 비서가 이제는 움직이면서 내가 하던 일을 대신 다 집에서 해주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죠. 또 생필품이 떨어지면은 대신 주문도 해주고 말이죠. 이런 가정용 로봇이 보편화된 시대를 그린 소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창영 씨가 쓴 소설 바봇, 이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책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다 연결을 해두냐, 이유가 뭐냐 이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동작 방식,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의 세상, 이 오프라인 세상의 동작 방식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비즈니스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저자는 사물 인터넷이 형성되는 과정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변화가 집 단위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과물은 스마트 홈이 되는 거고요.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스트리트, 이런 걸 한데 모아서 스마트 시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게 되는 거겠죠. 책 중간쯤에 원클릭 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전 이게 제일 흥미로웠는데요. 원클릭은 아마존에서 도입한 서비스죠. 1999년에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이거 덕분에 인터넷 상거래가 무지무지 편해졌습니다. 저자는 이 원클릭 서비스가 아마존을 지금의 1조 달러짜리 기업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책 사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원클릭으로 결제가 한 번에 끝이 나버리죠. 네, 물론 처음에는 뭐 관련 정보들, 집 주소, 또 카드 정보 이런 거 넣어야 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질구레한 정보 입력 없이 그냥 원클릭으로 결제가 다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존은 이제 이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활용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아마존 고 매장입니다. 매장에서 물건 고르고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길게 줄 서서 결제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것도 원클릭 서비스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상에서의 거래는 전부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카드 결제하는 그 과정 너무 귀찮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물건을 하나 골라요. 이걸 사려고 구매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안에서 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매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나 옥션이라고 치고요. 그 소매상의 아이디와 비번을 또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또 깔아야 하죠.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뭘 살 땐 서로 미루게 되죠. 네, 우리 집에 와이프하고 제가 하는 미루기, 인터넷으로 뭔가 주문할 때 서로 미루기를 합니다. 물건 사는 일이 본질적으로는 매우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걸 보면 결제 과정이 얼마나 귀찮으면 이럴까 싶습니다. 개선해야 될 게 참 많다라는 뜻인 거죠.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좀 귀찮더라도 천천히라도 따라가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정말 나이 들어서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좀 저보다 많은 선배들과 만나다 보면 이분들 중에 카카오뱅크 이거 사용 못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젠 다들 모임할 때 식사 비용을 n분의 1을 하죠. 나눠서 냅니다. 그런데 카뱅을 모르는,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총무가 귀찮아지게 되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문자 메시지. 요즘엔 뭐 전화 거는 것보다,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포함해서요, 문자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걸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죠. 워낙에 아날로그 전화기 세대여서 그렇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을 기계는 넘겨받았는데 이제 기계는 전부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한 기계를 여전히 전화기로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애들이 그걸 막 사용을 하고 있으면 지켜만 보지 말고 그걸 좀 천천히라도 사용해 보려는 그런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 애들이랑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라도 이 변화를 따라가려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앞으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게 진짜 본격화되면은요, 생활은 너무너무 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을 우리는 뭘 하고 지낼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즐거운 상상인데 반면에 너무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건 자본주의에 완전히 종속되는 삶 아니야? 라는 비판도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할 것도 참 많아지는데요. 인문학자들의 일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